교재에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재발성 피부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 건조증과 심한 소양증을 주 증세로 하는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어떤 확실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토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 양쪽 모두가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자녀가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을 81%, 상당히 높죠. 발병률이.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는 아니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 소양증이 생겼어요. 굉장히 가려운 증상이 생겼는데 이게 그 아토피는 아닌데 정말 가려우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긁을 수 있는지를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정말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전으로 인해서 아토피를 갖는 자녀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부모 중 한쪽에서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게 부모 모두이고, 그다음에 부모 중 한쪽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조금 줄어드네요. 56% 정도. 그래서 의외로 이 아토피 피부염은요,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에 따른 감수성이 큰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제 환경적인 요인, 알레르기 반응, 피부 장벽 이상 등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각각의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해피요법이라든지 피부 보습,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처음 저희들이 해보는 게 이 보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들은 아닌데 딸이 아토피까지는 아닌데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한 4살, 5살 때 이렇게 서울을 간다든지 아니면 마산이나 진해를 갔는데 그런 약간 공기가 순천이나 여수보다 공기의 질이 떨어지는 곳에 가게 되면 가렵대요, 몸이. 그래가지고 막 긁어요. 그래서 그리고 샤워를 하게 되면 막 가렵고 그래서 그 보습에 신경 쓴다고 안 써본 로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면역력이 점점 이제 커가면서 그런 부분도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막 긁어가지고 생긴 상처들이 아직 조금씩 남아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이제 그 중에 아토피가 정말 심한 친구들은 식품도 정확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이에게 자극이 되는 것들을 알아내서 그 요인들을 조금 더 차단하고 수정하면서 아이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호전되는 걸 보다 보니까 식습관을 컨트롤하는 걸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일반적인 치료에 잘 적응하지 않을수록 더욱더 식품이 매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절한 맞춤형 영양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하나 그러니까 단서라기보다는 조건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맞춤형 영양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효과를 본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죠. 개인차를 고려해서 상황과 그 다음에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맞춤형 관리를 해주는 게 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또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관리 수칙은 참고하시고요. 이제 6번째 유아기 때 발병될 수 있는 문제로 소아천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이거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서 나온 소아천식 유병률이에요. 1세부터 11세인데
유병률이 그러니까 이 천식이란 병을 가진 확률이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여자보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제 왜 남자가 더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남자 소아가 이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남자 아이들이 훨씬 천식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천식의 발생 원인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실내 먼지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 환경 오염, 그다음에 오존의 노출, 꽃가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식생활이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자연식품보다 가공식품들을 선호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보존제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또 하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새로운 식품에 대한 노출기의 확대. 이건 뭐예요? 그죠? 우리가 외국 과자라든지 외국 식품들, 가공식품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소아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로 봤을 때는 부모나 형제가 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의외로 이 발생 빈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 천식까지도 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천식은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저희 교재 181페이지에 그 내용 여기 나와 있는데요. 2주 이상 반복이 되는 기침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야간에 기침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운동한 후에 기침이 더 많아진다든지 또 이렇게 추운 날씨나 차가운 음식에 갑자기 노출된 뒤에 기침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천식으로 의심을 하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증상들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식에 대한 치료 방법 중에는 일반적인 것은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그 사람마다 증상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 항원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특정 환경이라든지 식품 등을 회피하는 그런 요법도 있다라고 해요. 저희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증상 같은 경우는 그 증상에 맞게끔 약물이라든지 또 뭐 스테로이드 그 가려움증 너무 가렵다. 너무 가렵단다. 이 기침이 너무 심할 경우에 약물을 먹기도 하지만 산소 치료라든지 뭐 인공호흡 장치 이런 것들을 이용한 대중요법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천식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기관지 세포나 그 주변의 조직에서 이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기침을 안 한다고 해서 소아 천식이 다 나았다라고 보지 마시고 지속적인 조절 치료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충치네요. 사실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또 관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 충치예요. 2세에서 4세 유아의 경우에 5명 중 1명은 영구치나 유치에 충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유병 같은 경우를 이렇게 물고 자는 습관도 있을 수 있고요. 주스병까지 뭐 주스병을 매일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빨고 입안에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충치를 유발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거지만 요즘에 이 유아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살펴보면 그 약간 찐득찐득하고 쫀득쫀득한 젤리라든지 당 성분이 많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새콤달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치아 표면에 들러붙다 보면 사실 저희도 그 마이쮸라든지 이런 거 가끔 저도 먹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회의 가거나 이러면 땅콩 사탕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일부러 사 먹진 않아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먹고 나면 저희도 느낄 만큼 치아 표면에 좀 들러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와 성인이기 때문에 칫솔질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제거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물이 남고 또 사이에 끼다 보니까 충치가 유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아이들에게 맛있는 게 많이 생길수록 충치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는 뭐 치질, 그 다음에 음식물, 세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그 뮤탄수라는 이 세균이 평상시에 우리 입속에 존재해요. 근데 이걸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비 방안은 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뮤탄스는 결국엔 뭘 좋아하냐면 그 이 음식의 당분을 되게 좋아하고 이 당분을 먹고 사는 그런 세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면 이 뮤탄스가 무럭무럭 자라지 않도록 빠르게 이 치아 주변을 이렇게 양치질을 해주거나 물로 좀 헹군다든지 이렇게 해서 뮤탄스가 번식하는 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세균을 그렇죠. 더 무럭무럭 키우게 하게 되면 바로 이 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 유아기 때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만 사실은 양치 교육도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이빨이 썩고 치아가 썩고 치과에 가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뭐 물론 뭐 그것만 두려워하지 않죠. 아이들은 그 주사 맞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치과는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썩은 이를 방치할 경우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실은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양치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너무 단 거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간식으로 주는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선택할 때 간식으로 너무 달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들러붙는 것들, 찌꺼기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모님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혈이에요. 빈혈은 뭐 다 알다시피 혈액 속의 적혈구수라든지 헤모글로빈의 양이 정상치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의 아이들이 빈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다 보니 철분의 섭취가 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9에서 18개월 된 유아에게는 이런 상태가 되면 철결핍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철이 결핍돼 버리면 이 철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인지발달, 행동장애 이 두 가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죠? 두뇌의 성장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시기인데 철분 하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인지 발달이 지체되고 행동의 장애를 야기하게 되면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철 함유 식품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뿐만이 아니라 엽산이라든지 또 비타민 B12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핍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같이 철과 더불어서 섭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막는 방법은 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편식을 안 하고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적당하게 적절하게 먹이는 게 아마 유아기 영양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먹어서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 유아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에게도 정해진 양과 정해진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아하는 반찬과 그다음에 소량의 밥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게 단일식품으로 반찬 하나, 밥 하나 아이가 먹어서 일단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가 식사를 다 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해요. 엄마가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에 뭐 깍두기 정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는 계란 후라이 하나, 깍두기 하나 밥으로 배는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양소의 균형은 제대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사가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엔 빈혈도 올 수 있고 또 뭐 다른 것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빈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감기는 뭐 보편적인 질병이니까 패스하고요. 설사 보겠습니다. 설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어떤 식품을 잘못 먹어서 설사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인지 이런 거 같으면 장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알레르기를 식품을 먹어서 설사를 한 건지 아니면 몸에 더 큰 어떤 대사와 관련된 잘못된 대사로 인해서 아이가 몸이 지금 현재 아픈 건지 확실하게 원인을 찾으셔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설사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설사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탈수를 보완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설사를 심하게 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식사를 먹일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도 설사하면 금식을 조금 한다든지 죽을 먹는다든지 보리차를 먹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설사를 하게 되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에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약간의 설탕을 넣은 엷은 차, 한마디로 설탕물이죠. 그게 좀 희석한 조금의 단맛, 그 다음에 뭐 희석한 콜라도 주기도 하고 이온 음료도 조금씩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수분 설사를 아주 심하게 하게 되면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조금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밖으로 배출된 무기질을 조금 채워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온 음료 같은 이런 액체를 한 15에서 한 30ml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이 정도 주면 좋다라고 하고요. 이제 괜찮아지면 맑은 유동식을 2시간마다 60에서 90 정도 증가시켜 주라고 했고 한 36시간 정도 지나서 호전이 되면 그때 이제 좀 더 편하게 바나나, 사과 소스, 크래커 등의 어떤 담백한 고체 또는 반고체 식품을 주고 그 다음 일반식으로 넘어가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사는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변비는 그죠 유아기의 아이들이 이 변비도 심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엔 앞서 좀 더 변비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편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비를 예방하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식이섬유로 공급하는 식단을 당연히 제공하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콩이라든지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데 또 의외로 너무 과다한 식이섬유 섭취는 무엇을 유발해요? 이건 또 설사를 유발하니까 적당량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보면 응가를 편하게 못해서 편식 때문에 오는 친구들 그나마 먹는다고 하면 미역국 같은 거 어머님들이 저희가 많이 먹이기도 하거든요. 물도 많이 먹이고 고구마도 먹이고 하는데 잘 먹고 다양하게 먹는 아이들은 변에 별로 애로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가리는 게 많고 이런 친구들은 변비로 의외로 다른 거 다 건강한데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식품을 통해서 해결해야죠. 아이들을 변비약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적절히 섭취시키면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중독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때 뭔가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잡으면 항상 입으로 바로 가지고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납이라든지 이런 게 그쵸 이렇게 통해서 몸으로 들어와서 혈중 그쵸 납의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입으로 넣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납중독은 뭐 유아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게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뭐 뇌나 신경계 이런 것들 많은 조직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질 수 있는 공간과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위험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납중독도 여기 언급된 걸 보면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아기의 식사지도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는 이제 먼저 간식을 보시면 이때는 연령이나 체격, 소화력, 식욕, 식사 상태 등의 개인차가 굉장히 큰 시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간식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규 식사의 내용에 따라서 총 열량의 몇 프로 정도, 총 열량의 10에서 15%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만큼만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유아기의 식사 지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예요. 간식의 양을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준비해서 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가공식품을 조금씩 피하시고 자극적이고 소화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바른 자세로 앉아 먹도록 지도한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간식 섭취 빈도를 조사를 했더니 이건 이제 2010년 자료라 조금 좀 예전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의 간식을 주는 경우 그래서 1, 2세는 하루에 3번 이상 주는 게 거의 47%네요. 그리고 하루 2회 주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3, 5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주는 게 3번 주는 것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3, 5세는 아침 간식 그리고 점심 먹고 점심 간식 어린이집 같은데 저희가 식단 짜보면 아침 간식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간식으로 이렇게 2번 제공하는데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간식으로는 생과일, 과즙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생채소 스틱도 먹이면 좋은데 이것도 또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참 이 부분이 애매한 게 감자를 쪄서 먹고 고구마까지는 괜찮은데 감자철에 저희가 감자를 넣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가정에서 찐 감자를 간식으로 많이 하지 않아서 좀 접해보는 빈도가 적은 아이들은 맛이 없어하고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공하여 말린 곡식류나 우유, 치즈, 작은 샌드위치, 간단한 토스트, 쿠키 등이 적당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간식으로 하려고 치면 또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런 한계점을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경계선을 지우다 보면 또 줄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간식도 아이의 어떤 하루 열량의 10에서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 챙겨주면 그냥 대충 주면 되겠지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은 아니라는 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잠깐만요. 185페이지에 간식을 줄 때 고려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은 뭐 10시에서 11시경 많이 주기도 하고, 오후는 3시에서 4시경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2번 주고, 되도록이면 소화도 좀 잘 되면서 신선한 것으로 주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간식의 양이 또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오는 어떤 정규 식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간식만 먹고 식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렇죠, 영양소가 빈약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영양 결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까지도 안배한 간식을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